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2년 선거의 소위 담론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 그리고 이 정치개혁,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는 사실 안철수의 바람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여망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최근에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의 그 협상 속에서 새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됐는데요. 오늘도 제가 잠깐 정혜구 교수를 제 옆에 방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왔는데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정말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새 정부가 이행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후보 간에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아마 오늘 양측 캠프에서 논의하면서 뭐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긴 하나의 그 과제였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서민들의 삶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민주화라는 조금은 잘 와닿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역시 경제구조의 개혁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과정에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저질러온 정말 파탄 정치, 무능 정치, 부패 정치, 그리고 파괴 정치, 그리고 파멸 정치, 이런 이명박 정권 5년의 이 패정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이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의 이 여러 가지 패정에 대한 책임이 바로 박근혜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과 함께 정말 각인시키고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라는 게요,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금년이 어느 해입니까? 유신 구테타 40년. 네, 이런 시점에 유신이 가져왔던 그 수없는 그 비극적인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병신되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기의 삶이 몽땅 뭉그러진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국민들이 적어도 엄중한 심판을 안 하면 역사 비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역사 비판이 안 되면 과거사 정리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5.16 군사반란과 그리고 유신 쿠데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동시에 이번 선거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분단체제로 고착되어 온 60년의 역사를 적어도 60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것을 확실히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의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14정상선언에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된 것이 종전과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국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남북과 함께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다 하는 과제가 저는 분명히 2013년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이 해에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이 과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 이 종전과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 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세계 기독교교회 협의회 WCC 총회가 열립니다. WCC 창설 70년 만에 한반도에서 열리는 총회입니다. 매 7년마다 모이는데요. 전 세계 기독교 대표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거의 한 2주 동안 회의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지금 이 WCC가 벌리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 운동을 전 세계가 지금 서명운동으로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종전과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중요한 이번 선거를 저는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 10년 동안의 민주정부의 계승을 이번 선거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민주정부의 계승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슨 뭐 정권교체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민주정부가 했어야 되고 하지 못한 과제들, 또 성공적으로 이룩한 과제들, 이것들을 적어도 계승해 가면서 뭔가 역사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그 운동을 벌려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의의를 그저 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 선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번 선거도 예외 없습니다만 후보 단일화의 과제가 사실은 늘 있어 왔던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요. 1956년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사실은 이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 민주당이 이 진보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당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신익희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조봉암 씨가 나갔습니다만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고 말았었죠. 1963년도에는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와 국민의당의 허정 후보가 나섰는데 둘이 결국 이 합의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워낙 허정 후보의 지지도가 약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은 하고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퇴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아서, 이 60년대 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지금처럼 뭐 모든 집집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질 않아서 전혀 효과가 없이 결국 윤보선 후보가 떨어지고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67년 선거에 민중당의 유진호 후보와 신한당의 윤보선 후보가 나서서 결국 단일화 논의를 하다가 이때는 민중당과 신한당이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가 성공이 돼가지고 당시에 유진호 후보가 나서게 되죠. 그러나 역시 이때 나섰지만 결국 박정희 군사정권의 이 후보에게 그만 또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로부터 선거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오랫동안 선거가 결국 제대로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후보 단일화 문제는 별 큰 문제도 아닙니다. 1987년 그리고 1987년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이때는 통일과 평화가 서로 싸웁니다. 정말 87년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하필 이름도 한쪽은 통일민주당이고 한쪽은 평화민주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와 통일이 사실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싸웁니다. 하긴 그 당시 보면 뭐 선통일 후 평화냐 선평화 후 통일이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 이 엄청난 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논쟁 속에서 단일화가 되지 못한 채 군부 정권을 계승하는 노태우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되죠. 참 이때가 억울한 그리고 원통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참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때 겨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하는 회한을 가실 수가 없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도 그랬습니다만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67년, 87년의 이 역사적인 민주화의 원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과제들, 그게 역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겨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 선거에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와 자민련의 김종필 후보가 서로 이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때 글쎄 이면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합의를 해서 소위 DJP라고 하는 그 3자 연합을 이뤄냈지만 이뤄내서 결국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이기죠. 이것이 아마 단일화에 의해서 승리를 한 야권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국민승리 21의 정몽준 후보가 정말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가 돼서 마침내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물리쳐 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1996년에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와 겨뤘을 때 이때 단일화 때문에 이긴 거냐 하는 평가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점이 있죠. 이때 이인재라고 하는 정말 아주 의인 아닌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5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함으로 해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서도 정말 이 단일화 때문에 정말 이긴 거냐 하는 것도 조금 평가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거에서 역시 단일화가 가지고 온 위력적인 국민들의 어떤 감동의 이야기가 결국 노무현 후보 당시에 오후 1시부터 젊은이들이 SNS, 그때는 SNS가 아니죠? 온라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그냥 전국이 정말 요동치면서 이 선거에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시에 그 선거대책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보면 그때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출구조사 자체에서 통해서 먹을 것 같으면 오후 1시 이후가 아주 하나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거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대단한 정말 승리의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지난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인데 이 얘기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 와서 관심을 끄는 것이 2012년 후보 단일화와 2002년 후보 단일화, 이 10년 차이로 있는 이 후보 단일화의 내용과 형식이 어쩌면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제가 언론에 나온 얘기를 여기 몇 가지 제가 인용을 해서 그냥 여기 실었습니다. 같은 점, 다른 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따져보면 제일 다른 점은 정몽준 후보가 아무리 당시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승리 21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나왔다고 하지만 역시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여권 성향의 인사였음에 틀림없고, 정책적으로도 보면 전혀 이 노무현 후보와 함께 갈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결국 단일화를 이뤄낸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정말 자기를 죽이는 하나의 그 헌신적 결단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후보가 그걸 결단하던 날 아침에 7시에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한 500명이 모이는 조찬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사실 뭐 단일화 이거 생각하고 한 거 아닌데, 오래전에 준비를 해서 세종홀에서 모였는데, 그날 아침이 결단을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요청을 받느냐, 그래서 단일화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이걸 거부하고 깨고 가느냐, 그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날이었죠.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제가 노무현 후보를 모시러 가서 이제 다 그 성직자들 모이니까 제가 어차피 그 주역으로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노무현 후보를 모시고 가는데, 뭐 한마디 말씀을 안 하고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 아침 조찬기도회에 들어갔는데, 헤드 테이블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가서 앉으셨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정말 유신 시대에 고초를 당했던 많은 민주인사들이 앉아 계셨고, 이분들에게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물으셨습니다. 단일화를 꼭 해야 됩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정몽준으로 되더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올라가셔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딱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다 오랫동안 못 배웠던 우리 민주화 운동에 다 선배님들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게 물으니까 정몽준으로 단일화돼도 해야 되냐 했더니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좀 섭섭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여튼 그날 얘기를 다 끝내고 돌아와서 선거대책본부장들과 회의를 할 때 선거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다수는 정몽준의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 근데 노무현 후보가 아무튼 뭐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단호하게 단일화라고 하는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선되는 것보다 국민의 요청인 단일화 요건을 받아들이고 떨어지는 편이, 이것이 국민들에게 역사에 오히려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텔레비전 신문 인터뷰에 나서서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정몽준 후보의 요청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그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뭐 몇 시간만 더 지체돼도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승리를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여기 잠깐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 경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4강까지 올라갔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열기였었습니까? 그리고 한 번의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노무현 후보가 토론에서 집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여론조사 나온 것이 토론에서 이 정몽준이 잘했다, 이것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틀 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긴 표차가, 얼마입니까? 46점,
46.8% 대 42.2%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상 TV 토론이 그렇게 우세하게 뭘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큰 여론의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이 TV 토론 6일 전에 실시된 토론이 있긴 6일 전에 보면 한국갤럽이 노 후보가 43.6%, 정몽준 후보가 33.7%, 미디어 리서치가 노무현 후보 46.1%, 정몽준 후보가 33.7%.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보면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꼭 토론이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결과를 놓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당시에 보면 이 정몽준 후보가 그런 월드컵에 열기를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거 2달 전에 그 국민승리 21이라는 정당을 급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직적으로 그것을 잘 이끌고 가기는 아마 어려웠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정당은 없다 하더라도 준비의 기간을 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준비를 오면서 소위 바닥으로부터 지지도를 상당하게 이끌어와 가지고 사실상 이 후보 선포하기 이전에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걸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각 후보 가운데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도 지지겠지만 안 후보를 통한 일종의 정치개혁, 정당개혁,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이 모아져서 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 당시에 박근혜 대세를 뒤엎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옛날과 달리 지금은 어떻든 두 후보가 다 박근혜에게 밀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끊임없이 줄기차게 아무리 무슨 이명박 정권의 폐정에 대해서 공격을 하든 박근혜 대표의 정수장학회를 가지고 공격을 하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꿈쩍 않고 45% 이상을 계속 여론조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여론조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엊그제 발표한 새정치 합의문 대단히 잘된 합의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지느냐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정도에 제가 알기로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이 합의가 아마 오늘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도 역시 오늘 안에 아마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는 기대하기는 어떻든 이 세 분야의 정책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그 단일화보다도 굉장히 훌륭한 단일화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가령 DJP 연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연대의 경우도 실제로 정책적인 게 그렇게 크게 적용했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씨 사이에 정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와의 사이에서도 역시 정말 간극이 굉장히 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간에
이미 새정치에 대한 합의한 걸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에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을 각 분야의 정책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굉장히 진일보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이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는 그 단일화 룰을 만드는 대표단의 3명 가운데 2명을 교체해서 새로운 대표로 내보내고 이러는 서로 호혜적인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 긍정적으로 사실은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유사점과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 2002년 김대중 정권의 말기에 이 반여 정서가 아주 팽배했지만 이번에는 두 후보가 다 국정심판론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저조한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라는 게 아직도 여전히 여당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캠프 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도 역시 이게 완전히 깨진 쪽박처럼 지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씨가 주장하던 얘기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고 심지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상 환경으로 본다면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걸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는 과거와 달라야 된다 하는 생각이죠. 둘 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분들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한 것이지 정치 일선에 나섰던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확실히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서의 국민적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를 적어도 밝혀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을 살리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함께 이기는 길이 되겠느냐. 저는 경선을 한다면 후보 단일화의 룰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노무현, 정몽준 당시의 예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함께 이기는 길을 찾는 의미에서 단일화 방안이 확정될 때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한 선례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선례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를 퇴진시킨 것도 큰 역할이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적 모순을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털어버리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6.2 지방선거 때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참여당의 경우에 3차례 일종의 그 물먹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경기지사
선거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단일화를 성공했지만 충분히 그 단일화한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간의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에서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평선거의 경우에 우리가 단일화 합의는 다 했는데 그 합의의 룰을 민주당에서 지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국민참여당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완전히 합의를 했죠. 합의에 대한 문구를 적용하는데 이의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했는데 그건 뭐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그 책임의 일단을 제가 요즘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 뼈아픈 일이었었죠. 김해 선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의 이 경기도지사 선거와 거의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이기든 안철수 후보가 이기든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렇게 승리와 패배가 분명하게 규정되는 경우에 정말 바닥에서 이 호흡이 맞아서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전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이 안타까운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 내부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단일화 이후에 그 지지 세력들을 어떻게 이 합리적으로 끌어모으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야만 결국 정당의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내고 정치 구조를 바꿔낼 수 있고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만약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고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그 이후에 전체적인 세력의 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역동성이 줄어들겠죠. 저는 이 점이 참 하나의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양쪽 세력이 여기에 덧붙여서 개혁 세력과 시민 세력이 다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일화를 만들어낼까. 기본적으로 방법은 뭐 시간적으로 지금 보면 결국은 여론조사밖에 없겠지만 단순한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이르는 과정, 그것을 실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뒤에 일어나는 어떤 길,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야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한쪽은 아니죠. 언론에서는 자꾸 누가 양보하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서 자꾸 묻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도 그러는데, 저는 어떻든 이 결정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겠죠. 그랬을 때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정말 흔쾌히 양 캠프가 받아들이고 서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 세력과 함께 다 이끌고 가는 하나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이 새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정말 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2013년부터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해야 될까? 그것은 뭐 이미 백낙청 선생이나 몇몇 분들이 소위 2013 체제, 2013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기서 결국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동안에 특히 한반도 분단과 평화의 문제를 갖다가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가 1989년 4월 2일 문익환 목사님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맺었던 사의선언입니다. 이때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천천히 할 수도 있다. 이 대답을 이끌어내므로 해서 당시의 교착 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 때문에 사실상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죠. 비록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합의서를 이행해 나갈 만큼 주변 환경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의 그 합의된 내용은 김일성 주석 생전 시에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것은 더더욱 확인해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죠. 그래서 이 남북공동선언이란 이 이름 자체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남북공동선언,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이정표고 목표고 원칙이고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6.15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6.15 이전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문익환 목사의 사의선언, 그 다음에 91년도에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것이 다 그 징검다리를 놓았던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6.15라고 하는 이 선언문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표고 원칙인데, 이것에 대한 배경것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14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6.15를 실제로 실행해낼 수 있는 일종의 실행 파일이죠. 그러니까 14남북정상선언이 없으면 실행 파일이 없는 겁니다. 6.15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죠. 제가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 인사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동교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인사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인사드리고 와서 연말에 성탄절도 되고 이제 그래서 또 한 번 인사를 들어갔더니 두 번째 갔다가 아주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아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야단 맞은 게 뭐냐면 6.15를 국가기념일로 한다. 그것을 우리 이 14정상선언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고 왜 못하느냐, 그걸. 왜 안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그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이게 지금 하려고 그러면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정말 이 남남 갈등의 현장이 되고 그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할 걸 예상을 못했느냐? 못할 것 같으면 넣지를 말았어야지.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못하겠다, 이 얘기가 되느냐, 그게. 그게 참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제가 대통령께, 그건 뭐 100번 대통령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불찰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이것을 명문이라도 해놔야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안 해놓으면 그나마 그 다음 사람들이 정말 뭐 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마치 그 서산대사의 그 유명한 눈길 가는 이야기를 김구 선생이 읊을 때, 눈 오는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서 잘 걸어가라. 뒷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 발자국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처럼 14정상선언도 역시 당시 실행 파일은 실행 파일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뭐든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명시해 놓고 가야 훗날 역사에서라도 이것이 이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당시에 14 정상선언을 할 때의 하나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전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15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까 4.2 선언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남북 정상이 인정한 것이 결국 통일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한다 이거죠. 원래 우리는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랬더니 그거 정상회담을 그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냐? 정상회담이라는 게 일이 있어야 만나는 거지. 일도 없는데 무슨 정례적으로 만나느냐? 근데 우리는 정례적으로 해도 안 만날 텐데 이거 정례화 시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일이 있어야 만나는 게 아니냐는 말씀도 옳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수시로 만난다고 결정이 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총리회담, 경제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이런 장관급 회의를 3개를 만들고 총리회담 밑에 그리고 각 분야별 남북위원회를 20개 정도를 만드는 이거는요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길에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요. 유시민 장관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한테 얘기를 하길 그거 어떻게 보건 문제가 남북 간에 심각한데 보건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가 없겠냐.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북쪽이 미처 그 문제를 갖다 협의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남북 간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 하나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 20개 정도의 각 전문 분야에 농업, 환경, 통신, 각 분야 다, 보건위생은 물론이고, 문화체육, 예술, 관광, 전 분야의 이 20개 정도의 이 실무위원회를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여러 개의 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여러 개의 위원회들이요. 그 가운데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 몇 시에 끝나야 돼요? 2단계 사업이 250만 평인데 250만 평 빨리 이걸 하자. 그게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250만 평에 대한 사업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청량과 지질 조사입니다. 그래야 기반 공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쪽을 설득해가지고 빨리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해서 이 청량 지질 조사 착수식을 개성해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면 선거하기 바로 전날이죠. 대통령 선거하기 바로 전날. 그 우리가 하여튼 선거 전날 빨리 해야 움직일 수 없는 이 원칙이 돼서 250만 평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결국 물거품이 됐죠. 근데 돌이켜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1단계 100만 평에 실제 지금 가동되는 게 39%입니다. 61%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61%가 가동이 되면 지금 현재 123개의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한 300개의 중소기업이 더 들어갑니다. 2단계까지 하게 되면요. 무려 지금 현재 근로자가 현재 한 5만 3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
무려 근로자가 얼마 되는 거예요? 한 20만 명 가까이 일하는 그런 대단히 공업단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일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에 적어도 7, 800개가 중국에 가서 저렇게 고생하느니 북한에 가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명박 정권이요,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망친 이런 정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참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핫라인을 판문점에 설치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에서 움직이고 있고 남북연락사무소가 금강산에 만들어지는데, 실제 제가 임기 마치기 전에 금강산에 남북연락사무소 각각 남북이 3층짜리 건물 다 이 개관식을 하고 양쪽에 다 모여서 그 기념 행사를 하고 국장급을 소장으로 하는 각각의 사무소를 개설한다. 여기까지 원칙을 다 정했는데 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의 경제협력대표부, 금강산에 여러 가지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대표부, 판문점에 한 라인.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면 사실상의 남북 간에 정말 이 통일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 남북 정예 열차가 왔다 갔다 하죠. 매일 서울 김포공항에서부터 금강산 삼지연 공항까지 매일 북한의 영공을 통과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쯤 그 철도 보수를 해가지고 서울서부터 문산을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평양, 신의주까지 이 대륙까지 가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5년이 완전히 우리에겐 남북 간의 암흑시대를 지난 거죠.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보다 더 비극적인,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을 하면서 남북이라는 게 어떤 관계냐? 91년도에 사실상 이 77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내걸은 것이,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 외교 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 한국은 북한이 동맹국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겁니다. 동맹국이 미국과 일본을 얘기합니다. 91년에 만일 우리처럼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었다면 핵 문제도 지금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게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냉혹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해온 것이 3대 경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사업, 이 금강산 관광사업, 신경협사업, 경공업 원자재 차관 제공을 하고 광산 공동개발을 해서 우리가 광물로 상환을 받는, 그리고 문산 봉동간 화물열차 전기운행, 이런 것이 진행되어 온 하나의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경공업 원자재의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2007년도에 8천억 정도의 이 북한의 800억 불의 북한의 미안합니다. 8천억 불에 달하는 이 경공업 원자재를 북에 제공해주고 북한의 이 광산을 공동 개발하는데, 거기에 단천광산과 룡양광산과 대흥광산인데, 이 단천광산의 경우는 이 아연광산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광산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분으로 우리가 1,005톤, 1,005톤의 1차분으로 상환을 받았습니다. 3%. 240억 불, 240만 불, 미안합니다. 근데 잘못 어떻게 8천만 불이고 240만 불어치의 이 아연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매년 해외에서 수입하는 아연이 약 2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을 계속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령 섬유 산업에 상당한 주류가 섬유입니다만 섬유 부분을 원자재를 북에다가 제공하는데 이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는 섬유업체가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차관이 아니고 차관이 빌려주는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대단한 우리가 사업들을 한 거죠. 지난 10년간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온 것이 인도적 사업을 포함해서 대북 지원한 것이 대체로 통일부의 공식 통계가 2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2조 4천억. 여러분 이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2,500억 정도 되겠죠. 2,500을 5천만 인구로 나누면 1인당 5천원 꼴이 되는 거죠. 그럼 1년에 1인당 5천원이라고 하면 짜장면 한 그릇 값입니다. 지난 10년간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국민 1인당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정말 남북관계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경제발전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퍼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ODA, 해외 개발도상 국가에, 저개발 국가에 우리가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국제적인 협약의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의 0.5%입니다. 2014년 이후는 1%로 늘어납니다. 그럼 0.5%라고 그러면 이게 최소 액수입니다. 최소 액수. 대개 여러 나라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어떤 나라는 5, 6%, 7, 8%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0.5%는 우리 예산이 300조라고 할 때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그럼 저개발 국가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돈이 1년에 1조 5천억인데 우리가 북에다가 1년에 2,500억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퍼준 겁니까? 안 준 거죠, 아예. 그렇잖아요. 그걸 주고 줬다는 얘기를 듣겠어요? 우리가 ODA에 내야 되는 돈이 1조 5천억인데 이제 2014년 이후는 우리가 지금 350조라면 3조 5천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 14정상선언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최소한도 예산의 1%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장 늘릴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할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정부에 어떤 과제가 있어야 될 거냐. 과거 10년 동안 과거 10년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평화 번영 정책을 했다고 하면 이걸 계승하는 의미에서 자기 정부의 정책이 뭐냐. 첫째로는 사실상의 통일 단계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비행기가 뜨고 철도가 관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런 관문을 여는 것,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시대가 아닐까. 북한의 근로자들이 어떻든 북의 개성공단에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해주, 남포, 안변에 이게 이루어지고 원산까지 관광지대가 벨트가 만들어지고 이 금강산 관광이 설악산과 함께 금강산 저 위에 칠보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광 벨트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저는 정말 1998년 금강호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배 타고 제가 그 금강산 갔다 왔을 때 그때의 금강산의 분위기와 후에 끊어지기 전에 직전까지 제가 갔다 왔으니까 그때의 분위기 보면 아주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것이 교류협력에 의한 결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말 이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야 된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엄청나게 이 동북 삼성에 투자를 하고 중국과 북한 간에 이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바로 금년입니다. 이 장성택과
천더밍이라고 하는 중국의 상무부장과 장성택 위원장과 두 사람이 맺은 이 경제협력의 이 황금평 개발이라든가 라진 지역 개발에 합의된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는 정부 주도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북한 정부와 이 중국 정부가 같이 간다. 두 번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간다. 기업 위주다. 그것은. 세 번째, 이것은 정말 서로의 공존은 서로의 이익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정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라진과 하산까지의 철도를 놓습니다. 53km.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러시아의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연해주 쪽의 개발이라는 걸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걸, 연해주를 개발하려면 필연적으로 라진항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진 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의 3대 도시 하나인데, 이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 동북 삼성의 개발, 이 러시아의 이 연해주의 개발, 그리고 이 북한의 어떤 개발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방 경제 시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91년에 이루지 못했던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 이걸 이뤄내는 것이 다음 정권의 책임이고, 이걸 이뤄내야만 종전도 되고 평화체제도 만들고 한반도에 원만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이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종전과 평화체제를 위한 3자 또는 4자의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6.15와 14선언에 대한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이행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어나가려면 저는 정말로 이 다음 정부가 큰 틀의 통합 세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과제를 위해서 이제는 작은 이익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큰 틀의 역사적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 큰 틀의 통합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새 정부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정말로 새로운 통합정당, 이제까지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한 통합이 아니고 정말 민족적 과제, 국가적 과제, 미래 과제를 위해서 이행해 나가기 위한 전체적인 통합 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진보 세력이 독자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지난 역사를 보면요, 제3당이라는 것이 성공을 못 해온 것이 과거의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국민참여당을 만들 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목적, 1차적인 목적이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바닥으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의 하나의 그 통합을 이뤄내는 뜻이 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새로운 통합정당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총력을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서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나는 다만 정치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국민의 견고한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정당이 아닌 정치 네트워크가 국민 속에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의 국민적 압력으로 정치 세력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다음에 우리의 과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면서 국민참여당 운동을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 난 참정연으로부터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단히 소중한 정치적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성공 실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그런 실패면 실패, 성공이면 성공의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난 참정연으로부터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좋은 책자로 좀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잘 읽어나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냐 하는 것을 내더라도 한번 이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국민 참여, 정치 참여 네트워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 정당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들 속에서 누군가가 대표적인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진출도 모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나누실 때고 40분 개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1시간 딱 됐습니다. 알겠지만 아주 편안하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대선과 관련되어서 미리 드린 주제와 연관된 자유 견해가 있으시면 또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늘색 그 단일화 과정에서 양쪽 진영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그 경선 방법 때문에 좀 많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서로가 그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자 하는 목소리들이 큰데 과연 비난과 비판의 그 경계점이 어디 있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과 비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를 이기게 하기 위한 단일화보다는 정말 둘이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둘 사이에 서로 비판할 내용이 있고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폐정을 오히려 내세우고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텐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한 발 잘못하면 오히려 갈 길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다만 나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관전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사실은 제가 통합진보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 탈당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당시에 비례대표 경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됐을 때 이정희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이정희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단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그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당원들의 뜻도 제대로 묻지를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폐가 될까봐 조용히 탈당을 하고 한 달 후에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캠프의 지금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 전직 장관들, 통일부 장관들이 다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임동원 장관, 정세현 장관, 정동영 장관, 그리고 이종석 장관, 그리고 저까지 5명이 그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냥 문재인 캠프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캠프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남북관계의 아젠다를, 의제를 적어도 확실하게 하고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쪽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판보다는 어떻든 어떻게 힘을 모아 나가고, 이 공동의 과제를, 협의하면서 공동의 힘을 만들어 갈 거냐. 이게 하나의 그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양쪽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런 것을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건 다를 수 있는 것이지, 다르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양쪽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감동적인, 단일화의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이영희 위원장님. 아까 이프링께서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후보는 단일화보다는 세력의 네. 결합이 네. 가장 중요하죠. 네. 후보 단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저는 많다고 느껴요. 안철수 지지자들이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일종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 부패 정당에 대한 그 비판,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왜? 민주당이 싫으니까. 저는 그런 그 안철수 지지자들이 폭넓게 굉장히 많은 걸 저는 사실 받아서 많이 확인을 해요. 네. 그게 굉장히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저는 민주당이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이제 문재인 캠프 쪽들이랑 직접 하는 분들 얘기가, 안철수가 지금을 사태는 기정사실이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그걸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녀요. 정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과거처럼 오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정 전 대표님이 민주당 사람들을 좀 만나면 정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져라. 강자의 그 모습을 보이지 마. 네. 네. 그것을 꼭 좀 강조를 해서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영희 위원장님 말씀이 100번 옳으신 말씀이죠.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의 이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그런 연대의 이 길이고 연합의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후보를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후보의 힘을 전체적으로 모아주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그 겸손하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정치개혁에 분명한 길을 예시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어떻든 새 정치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방향을 어떻든 양쪽에 합의해서 만들어내고, 동시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는, 사실 이것도 전례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밖에서도 좀 힘을 모으고 협력해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금 말씀 정확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네. 또 네. 질문이나 여기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 이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달리 말하면 유권자 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연대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는 게 20대, 30대 쪽에 어떤 세대 분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박근혜 후보를 잘 지지하지 않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박근혜 후보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그 문재인 후보 측을 후보의 어떤 유권자들을 연대낼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연대낼 것인가는 어떤 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의 정관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치 개혁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직접 민주주의 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네. 생각이 있는지.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정말 양쪽의 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주 뭐 명백한 말씀이죠. 지난 2007년 선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당시에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그래서 정동영, 문국현의 단일화가 결국 실패를 그때 하죠.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때도. 그러면서 결국은 당시에 가장 낮은 62.9%인가의 투표율로 거의 한 600만 명 정도가 통상하던 투표자들 가운데 6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안 합니다. 아예. 투표장을 가지 않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정권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까도 이제 우려했던 것이 만약에 이 양측이 명예롭게 단일화를 상처 없이 너무 피 흘리지 않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내고 결국 그 정권 교체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령 우리가 유시민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결국 경기도의 정권 교체는 이뤄내지 못한 것이 그 상당수의 결국 이 표들이 이 포기하거나 그냥 반대로 가는 바람에 다른 데 전례를 볼 수 없는 무효표가 적어도 한 4~5%가 더 많이 나옴으로 해서 결국은 이 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엮어내느냐. 근데 그 엮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가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정치개혁, 새정치, 뭐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직접민주주의 그런 바람이 많고 이미 SNS 정치라는 게 직접민주주의 정치로 좀 가고 있는 건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분명한 의지와 방법이 여러 번 텔레비전 토론이라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저는 새정치라고 하는 거에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이 지역 조정을 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수를 조정한다. 그건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건 동시에 이 중앙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이게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당은요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를 위한 자금 모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정치에 무슨 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실상 국회 원내 정치를 한다는 걸 원칙으로 내세울 때는 정치는 모두
원내로 가는 것이지, 원외에 있는 정당 대표나 정당 대변인이 뭐 이래라 저래라고 정당이 결정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내로 간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당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가는 직접 민주정치에 그걸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소리를 들어야죠. 대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이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이 다 바뀌는 새로운 정치의 면을 나타내기 위한 몇 가지 이번에 그 합의사항은 있지만, 실천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직접 민주정치를 하려면 중앙당이 약화되고 중앙당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중앙당이 돈과 인사와 후보 추천과 정치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것도 중앙당이 다 권한을 해가지고 후보 공천서부터 모두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방자치도 얼마나 부패하고 어려워지고 도대체 이게 뭐 산으로 가는 건지 들로 가는 건지 모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나는 우리 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넓게 국민들의 소리를,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직접 민주정치의 운동을 통해서 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일朝일夕에 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결국 지역 패권주의 정치도 우리가 종식시킬 수가 있고, 당파성을 가진, 당파적 이익을 가진 그런 당파적 정치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직접 민주주의 이행을 통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아마 우리가 직접 더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그 말씀해 보면 새로운 통합정당 안에 진보 세력 국회, 진보 세력의 독자 정당이 어렵다. 네.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와해가 되다시피 있는데, 새로운 진보가 아직 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틀을 잡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이 진보의 틀을 만드는 사람들이 능력이 과연 그것을 그 기간을 단축할 만한 그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일정 부분의 회의도 또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지금의 작품의 상황으로 보면 양당제가 더 복잡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보 세력이 독자 정당이 어렵다 없이 이렇게 피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그 새로운 통합 정당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그 안에서 진보 세력이 일정 부분의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건지를 과거의 상황으로 반추해보면 쉽지 않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는 진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특정한 세력을 중심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노동운동하면 진보냐? 예를 들어서 가령 무슨 뭐 어느 혁신을 얘기하면 진보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진보냐? 저는 꼭 그렇게 규정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진보 세력하면, 정치적 진보 세력은 늘 항상 우리가 노동 세력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농민 세력을 끌어안고 가는 그 민주노동당을 늘 우리가 상정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 세력이 왜소화되고 진보 세력 자체의 어떤 세력화가 되버림으로 해서 진보의 사상들이 좀 더 넓게 퍼져나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봉암 씨가 하던 진보 정당 이후에 진보 정당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 일종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는 못하기 때문에, 분단 구조에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든 진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제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밖에 다른 정당으로서의 정치 세력으로 진보 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쉽게 큰 정당 내에 진보 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 왜 진보 세력이 없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 내에도 진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진보적인 어떤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진보가 따로 모여서 우리가 진보 세력이고 우리만이 진보의 정당이다. 이렇게 내걸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폭넓은 진보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에 제3당의 출현이 가능한 거냐. 이제까지 여러 차례 해오면서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수없는 제3의 정당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한 사례를 쭉 보면요. 그저 한 50석 정도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토론에서 있었습니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제3당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원래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3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실상 이 민주주의를 제일 선호한다고 그러는 미국이 왜 양당제로밖에 가질 못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비판받을 일이지만 미국 자체가 워낙 큰 나라고 워낙 그 세계적인 규모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큰 정치적 흐름을 세분화시킬 수가 없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경우야말로 남북 분단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보 세력, 그러면 좌파, 좌파는 곧 친북 세력, 친북 세력 곧 이거는 이상하게 규정화되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그걸 아니라고 주장해도 역시 사회는 그렇게 규정하고 가고 마니까 이게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령 민주당 내에 진보 세력들을 보다 더 키울 필요가 있다. 더 확대하고 더 확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진보 세력들이 정말로 진보의 목소리, 변화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민주당 정치 세력 내에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면 나는 이거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양당이다 뭐다라는 걸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가능한 길이 그게 아닐까. 그러나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라든가 이 바닥으로부터의 견고한 국민의 정치적 네트워크,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아주 좋은 용어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꼭 정치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런 사람들의 깨어있는 소리들이 진보 세력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될 때 진보 세력들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보 세력이 소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만의 무슨 조직처럼 되고 그들만을 위한 어떤 조직체가 된 정당 운동을 하니까 이게 왜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이 두드러 맞을 수가 있고 두드러 맞으면 결국 깨지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비례대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만 다음에도요, 이런 제도로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아니, 어느 누군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등록만 하고, 아이, 당원들이 찍어주겠지 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끌어모아야 되겠죠. 끌어모은 사람 가운데, 그럼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누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끌어모으는데 안 모으겠습니까? 이건 동원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동원 정치 그토록 비판을 해대면서 결국은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원 정치를 그대로 제도적으로 그냥 용납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남북관계 전문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마찬가지. 대북 전문가가 한 명도 비례대표에 들어가질 못하고 대북 전문가가 한 명도 지역선거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성찰하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위 민주적이다. 모든 당원 중심의 선거다. 당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10,000원 내면 당원이고 10,000원 안 내면 당원 아니다. 이런 아주 우스운 그 틀 속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이 폭도 넓히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이런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갖고 오고 저도 그 책임에 정말 아주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걸 왜 그러면 미리 막거나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좀 왜 하지 못했나.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진보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분명히 내가 통합진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통합진보당 못 간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기는 없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못하면요. 저기 진보정의당도 이번 나온 거 보고 프랑카드에 어디에요? 통합진보당은 나란히 있는 걸 보면서 왜 저러나? 나는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심상정 후보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단일화 원칙이 결정이 딱 되면 그 순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마도 그건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지사 선거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민족적 과제, 역사적 과제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큰 틀에서 보는 정치인,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아마 그 영상 네. 보는 당원들이나 시청자 중에 혹시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질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국민들 몇 가지 좀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단답형도 하나 있고, 단답형은 그 참여정부 이제 그 이력에 관한 건데요. 참여정부 전 통일부 장관을 했다는 이제 그 이력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물어보신 분이 그 참여정부 초기에 그 정권 인수할 때 인수위원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전 전혀 인수위원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단일화에서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좀 팽팽해요. 팽팽한 그 입장을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언론과 기득권이 한 몸이 돼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권인 것 같아요. 야권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이 시기에 언론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참민들레님, 행복한 참모수님 몇 분은 문재인 TV가 지금 현재 문재인 TV가 보이는 위험처럼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 후보와 다르게 문재인 TV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망치 부인이 영웅 대접을 받고 김호준 조국 교수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종교화가 다 되어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문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저희 좀 관계에 좀 시키셔가지고 언론 대처를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이제 NLL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내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가지고 NLL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막 공격을 소명명 하는데,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때 정문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별도의 정상이 만나서 회의한 일도 없고, 별도의 회의가 없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녹취록은 물론 없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상회담에서 정문원 의원이 얘기하는 그 비슷한 얘기도 한마디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오후 회의는요, 완전히 뭐냐 하면 그 48개 가운데 경제협력서부터 다 그 협력관계의 사업들이었습니다. 협력관계의 사업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논란의 여지가 없이 거의 우리가 제시한 것들이 다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정말로 그 내용 자체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허무맹랑하게 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 보니까 무슨 뭐 거기엔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밝히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정문원 의원이 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그것부터 밝혀라. 그걸 안 밝히면 내가 거짓말이고, 그거 안 밝히면 너가 안 된다. 근데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건 맞다. 이 정문원 의원이 뭔가 근거 없이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더 우스꽝스러운 것이, 대통령이 국정원에 있는 그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정문원 의원이 가지고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더라.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은 그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대통령이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건 100% 누가 가져가냐면 국정원장이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 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늘 정례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뭘 별도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정문원이가 가져갔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15년 내지 30년의 그 지정을 해서 이렇게 두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든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850만 건의 자료를 넘겼습니다. 과거의 정부에 제일 많이 넘긴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시고요. 이게 전부 다 자료를 파기시켰습니다. 정부의 계승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정책도 제대로. 없으니까 자료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하면, 여야가 합의하면 그거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뭐 바르면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정말 딱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정책실장, 심지어 권오규 부총리는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언론에 대고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한 네 사람이 명예를 걸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정문원이가 근거도 없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문서를 열어보면 이런 법은 어디에 가서 있는 것이고, 정말 개콘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런 법이.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저는 정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열어보면 안 된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정문원 의원입니다.
그 여야가 완전히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국회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국회의원들이 뭐 합의하면 뭐 열어본다. 이런 얘기들 새누리당 대표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헌정 질서를 파괴해도 이렇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나는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지. 더군다나 남북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정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지나친 것이요.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면 정부가 이젠 국민이 다 납득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5개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5개년 사업계획을 미리 공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2007년 12월에 그걸 5개년 계획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부는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이걸 계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부가 이걸 갖다 전부 서랍 속에 집어넣고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정부가 말이에요. 이 있을 수가 있는 정부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것이 국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돼야 된다. 그때 한쪽에서는 얘기가 아니 그거 보여주고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뭐 저게 아마 뭐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안 보여준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정문원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대화락이 없습니다. 만약 15년, 20년 지나가서 그때 아마 이 비밀문서 뭐 열어보는 걸로 해서 공개가 됐을 때 역사가 증명을 할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땠는지. 뭐 열이 나서 괜히 미안합니다. 네. 책이라도 쓰셔야 되는 거. 뭐 언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언론이 막 해댄 NLL에 대해서. 언론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언론인가? 이게 쓰레기인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 NLL에 대해서 밝힐 땐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참 얘기가 안 되냐면 종편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제가 조선TV 나갈 수가 없어서 조선TV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러고 제가 못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게요. 정말 우리가 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언론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 정부의 언론 이 통로를 다시 제도화하는 문제를 억지로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 정부가 그거 좀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령 방송법 같은 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가령 KBS의 이사장을 뽑거나 사장을 뽑을 때 야권에서 추천한 인원이 3분의 1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그러면 100% 야권 추천의 이사들이 가서 맥을 못 추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나 의미를 하려면 여야가 동수로 하거나 이렇게 돼서 적어도 이것이 그런 어떤 합의제로 갈 수 있도록도 돼야지. 이거 뭐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어도 바꿔내서 언론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죠. MBC 문제 여러분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정수장학회가 장악하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데 이게 어떻게 언론이 제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공중파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공중파가 어디 뭐 방송해 줍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편파 방송, 거짓 주장도 거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방송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그냥 밀어가는 이런 언론의 작태가
이게 앞으로 이 문제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정문원 의원이 근거 없이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들이 훗날 전부 이거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예정한 시간 10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요점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 더욱 그런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양보나 따로 또 질문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랫동안 여러분 장시간 제가 저보다도 오히려 앉아서 들으시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과 이 인터넷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여러 우리 친구들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12월 19일 이것이 우리의 역사, 과거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이 역사를 새로운 물길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젊은이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미래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투표에 참여해서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나는 국회가 무엇보다 이 12월 19일 선거 시간을 9시든 10시든 좀 늦게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19일 날 우리가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6차 투주 후에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6차 토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